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리스 체니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졌습니다. 세계 언론은 와이오밍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고 보도합니다. 체니 의원은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워싱턴 근처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라스카에서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리사 머코스키 연방 상원 의원이 결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세라 페일린 전 부통령 후보는 하원 보궐선거에서 이겼고 동시에 하원 선거 결선도 치르게 됩니다. 팍스TV 터커 칼슨이 연방 수사국의 압수수색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명히 기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오늘 아침 공화당을 향해서 트럼프 집 압수수색을 한 연방 수사국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재무장관이 시행령을 국세청에 지시했습니다. 건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지출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이 받을 자금 지원 또 확보할 세금 징수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처방전이나 검진 없이 보청기를 살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초당적으로 통과됐던 이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을 했었고 그러나 진전이 없었으며 바이든 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처리한 케이스입니다. 남가주 집값이 7월에 6월 달에 비해서 내려갔고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주택값이 이쯤이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지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절전령이 그리고 네바다와 애리조나주에는 절수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까지는 오늘의 세계의 탑 뉴스가 어제 그 와이오밍주, 엘라스카주의 예비선거 결과입니다. 그 결과 트럼프의 당이다, 공화당은 이런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와이오밍주에서요. 먼저 엘라스카가 간단하니까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엘라스카주의 그 최종적인 그 투표 결과는 우편 투표 그런 그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9월 2일이 돼야지 발표가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탄핵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7명 가운데 1명인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연방 상원 의원이 결선에 다른 후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켈리 치바카라는 후보 그리고 또 다른 2명 모두 4명이 결선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됐지만 어쨌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원 선거에서는 세라 페일린 전 엘라스카 주지사고 또 부통령 후보였던 사실은 세라 페일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무대에서 음모론, 가짜 주장, 언론 비판을 하기 훨씬 전부터 해왔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하원 그 보궐선거에서 1위 아니면 지금 2위고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내년 1년까지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 선거에서 세라 페일린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 체니 의원을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거의 모든 세계의 주요 언론에서 탑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조, 이게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100조가 논일기로 유명한 관광지 그곳에서 패배 연설을 했다. 그런데 그 패배 연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도전장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왜 100조라고 했는지 여러 가지가 상상이 됩니다만은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의정 활동을 할 때는 어제 졌지만 1월 달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에서 살지 않을 때는 와이오밍주의 잭슨 근처에 있는 태턴 산맥이 쫙 둘러싸인 그래서 어제 그 산맥 쪽에서 그 패배 연설을 하고 그리고 이긴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에게 전화도 했는데 이것도 참 묘하죠. 친구가 없어요. 정치계에서는 영원한. 원래
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던 정치계에는 처음 나오는 사람입니다. 물론 공화당 전국위원회라든가 와이오밍주에서 활동은 했고 그의 아버지도 한 20년 이상 와이오밍주의 하원 의원을 지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2018년도에 와이오밍 주지사 예비선거에 나갔지만 3등을 했거든요. 59살, 리스 체니보다는 몇 살 아래인가요? 아니죠. 53살인 것 같아요. 리스 체니가 56살이니까는요. 59살이군요. 리스 체니가 56살이고 3살 많네요. 해리엇 헤이먼. 친구였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6년도에 리스 체니가 이제 그때 정치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아버지 그 정치 가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떠오르는 스타였죠. 공화당에서. 그래서 이제 몇 년 만에 공화당의 하원 서열 3위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처음에 2016년도에 리스 체니가 정치계에 나갈 때는 바로 이번에 리스 체니를 꺾은 해리엇 헤이먼 변호사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와이오밍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와이오밍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연방정부에 가서 와이오밍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my friend 리스 체니를 내가 소개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하고 리스 체니의 자문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친구가 적이 된 케이스죠. 그것도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서 해리엇 헤이먼이 66%, 리스 체니가 29%. 그 테턴 산맥이 둘러싸인 그곳에서 체니 의원은 나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2020년도 대통령 선거가 불법이고 부정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어야지만 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와이오밍주의 주민들 73%의 지지를 받아서 재선됐었던 사람입니다. 3선까지 됐었죠. 그런데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은 뒤에 결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마지못해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게 많았고 의정 활동에서는 93% 트럼프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는데 1월 6일 그 의사당 사건을 비난을 하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10명 의원에 속하고 또 의사당 폭동사건 조사위원회에 공화당 2명 들어가 있는 위원 가운데 1명이고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졌습니다. 와이오밍주가요. 인구는 미국에서 가장 적고 그래서 선거인단 수도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70%로 이긴 주가 와이오밍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년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리스 체니가 3%포인트나 많은 73%로 이겼는데 의사당 폭동사건 이후에 공화당은 완전히 이렇게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해리엇 헤이먼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부정선거야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식적인 지지를 했고 이렇게 많은 투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 사람도 와이오밍주가 워낙에 인구가 적으니까요. 한 207명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무슨 환경 같은 것을 규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열심히 일했던 변호사입니다. 선거는 조작됐다.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도록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리스 체니에게 와이오밍 주민들은 질려버렸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친구와 적으로 입장이 달라지게 된 거죠. 리스 체니의 친한 친구면서 법률 자문이었던 바로 이 해리엇 헤이먼 이번에 당선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성파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주 하면 당연히 레드 스테이트고 총기 이런 것에 있어서도 레드 스테이트고 낙태도 마찬가지고요. 레드 스테이트 중에서도 레드도 그 명도가 있잖아요. 레드 가운데서도 루비 레드 가장 그 진한 색깔의 강렬한 색깔의 레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 체니가 한 말이 예비선거에서 저는 졌습니다. 분명히 예비선거에서 졌습니다. 이 예비선거는 끝났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라고 어제 패배 시인 연설을 이렇게 리스 체니 후보가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동네 그 리포트고요. 자, 로컬 리포트입니다. 졌죠? 이제 This primary election is over. But now
the real work begins. I have said since January 6th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ensure Donald Trump is never again anywhere near the Oval Office, and I mean it. 네, 1월 6일 그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는 워싱턴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나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졌지만 30% 이상의 표 차이로 졌지만 돈이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뉴욕주에서, 워싱턴주에서 공화당이 그래도 민주당에서 공화당이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네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기부를 했거든요. 와이오밍 내부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나 똑같이 갖고 있는 2명의 와이오밍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은 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은 이 사람 다른 후보를 지지했지 불과 얼마 전까지 공화당에 떠오른 스타였던 리즈 체니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리노 무늬만 공화당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끔찍한 인간이야 라고 불렀고 리즈 체니는 들어보신 것처럼 1월 6일 그 이후에 나의 목표는 내가 그 일자리 이 잡을 이 하원 의원이라는 잡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다시는 미국을 그렇게 미궁으로 험하게 추잡하게 취하게 빠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의 더 큰 목표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하원 자리 대가로 내놓는 것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그런데요. 일단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보면은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지지했었던 후보들이 많이 이겼고 한 80%는 이겼습니다. 물론 예비선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랬고 그러나 리즈 체니가 가장 지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리즈 체니, 이 패배한 리즈 체니가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전에 이제 이 핵먼이라는 당선자를 보면은 이 당선자는 지금도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있고요. 아주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비판적인 인종이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그 1월 6일 그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사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군인 중에 군인처럼 그렇게 일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바로 와이오밍주를 지금 세계에선 보고 있는 거죠. 아, 와이오밍주가 그런 주구나. 예를 들어 의사당 폭동 사건에 참석을 했던 극우단체, 그 극우단체의 일원이 이끄는 와이오밍의 공화당 성격을 그대로 대변한다. 지금 이렇게 와이오밍은 규정이 지어졌고요. 내부에서는 이 리즈 체니가 동맹을 찾지 못했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적인 아주 그 망각의 깊고 깊은 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릴 것이다. 리즈 체니는 이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리즈 체니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지금보다 사라진 뒤가 더 해피할 거야. 뭐 땡큐 와이오밍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사망이 아니라는 거죠. 리즈 체니가 진짜 작업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700만 달러는 리즈 체니가 2024년도에 대통령 선거 그 후보로 나갈 수 있는데 어떤 그 불을 붙이는 그런 그 매개체가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생각을 해야지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간다면 꼭 공화당으로 나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공화당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본인도 대통령 후보로 나갈지도 모르고 그럴 때 오히려 무당파로 나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리즈 체니가 무당파로 나가면 민주당 후보의 표를 깎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곧 몇 개월 안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2024년도 대선 그 후보로 출마한다는 선언을 할지 선언을 하지 않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 뭐라고 어제 또 얘기를 했냐면 우리 그 당이 공화당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당이었는데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그 독창적이냐. 에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도
아주 중요한 대통령이라는 그 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에 하원 의원, 상원 의원에서 다 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 전국적인 스펙트럼을 만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무슨 정치행동위원회 슈퍼팩 같은 것을 만들겠죠. 이미 700만 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는요, 현재까지 10명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 가운데서 4명은 은퇴하고 4명은 질 걸 알고 은퇴하고 4명은 졌고 2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2명 가운데서 1명은 캘리포니아주 그 프레스노가 지역구인 의원인데 이 의원도 조금 지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힘은 어제의 선거에서도 강렬했고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리스 체니를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강한 도전자로 받아들여서 서로 싸워야 될지도 모른다. 이게 어제 선거의 결과입니다. 잠시 뒤에 요즘에 팍스의 진행자들이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터커 칼슨은 다른 진행자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말도 있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는 그 오늘의 미국을 듣고 또 봐주고 하시는 분들께 늘 제 직업이기는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하시니까 들으시겠다는 그 기본 전제는 밑바닥에 있지만 그래도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선거도 아니고 예비선거 때부터 우리가 또 미국에 살고 또 미국이 아니라 요즘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많이 듣고 보고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야 미국을 조금 자세히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예비선거에서부터 어찌 보면 참 재미없을 수도 있는 예비선거부터 너무 그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께 무척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 오랜만에 루디 줄리안이 전 그 뉴욕 시장이 자료 화면이었군요. 왜냐하면 지금 그 조지아주의 선거에 그 개입을 했는가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그 법적인 어떤 증언 같은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루디 줄리안이 자신도 또 본인도 변호사지만 그 사건을 맡은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통해서도 이거 정치적인 공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잠시 전에 나왔었고요. 이제 예비선거는 6개 주만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플로리다주가 가장 그 포커스가 가겠죠. 왜냐하면 주지사 자체도 그 론 디센티스 트럼프 전 대통령과 2024년도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겨룰 가능성이 있고 뭐 말코 루비오라든가 릭 스캇이라든가 이런 많은 쟁쟁한 정치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그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6개 주 예비선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러진 예비선거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대했다. 공화당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면서 시작이 됐었던 이제는 공화당은 전형적인 공화당, 레이건의 당, 에브라함 링컨의 당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트럼프의 당이라고 불러야지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예비선거는 워낙에 양극화됐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그런 그 극단적인 후보가 많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건 아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후보가 얼마나 당선되고 얼마나 떨어졌나를 보겠습니다. 상원의원 가운데서 8명을 공식 지지했는데 그 가운데서 7명이 당선됐습니다. 알라바마만 당선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연방입니다. 21명을 공식 지지했는데 17명이 이겼습니다. 대단하죠. 17명이 이겼고 그리고 뭐 조지아주에서 2석,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주에서 졌습니다. 워싱턴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탄핵표를 던지고도 이긴 하원 의원이 살아있는 곳이고 또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가 그 두 군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연방 정치인이 아니라 주에서도 많은 그 정치들이 이루어졌었잖아요. 투표들이. 그래서 주 정부 차원에서는 22명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여기서 16명이 이겼습니다. 진 곳은 뭐 조지아주에서 많이 졌어요. 조지아주에서 4명이나 졌고 아이다호, 네브라스카인데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80% 승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데 이거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게 질 것을 미리 알고 아예 뭐 할 필요 없겠다 해서 사임을 한 그런 정치인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졌다 하는 경우는 강력한 현역 후보와 겨루거나 저렇게 강력한 리즈 체니라는 와이오밍주의 현역 후보면서 현역 의원과 겨뤘었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그 이름을 잊었네요. HH인데요. HH가 무엇인가요? 해리엇 헤이먼 후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졌다 하면 강력한 현역 후보에게 진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깊이 생각하고 지지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지했다가도 후보를 바꾸기도 했고 해서 그 후보 자체에 굉장한 용서할 수 없는 오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졌다는 겁니다. 결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는 되지 않을지라도 2024년도 그가 심어놓은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이렇게 80%가 됐으니까 중간에 좀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먹고 당선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기류도 중요한 때 아주 확 바뀔 수가 있으니까 터커 칼슨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얘기를 한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집이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당하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고민을 했겠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라 잉그램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2024년도 공화당 대선 후보에 출마할 것이야 라고 얘기할 때쯤이면은 이미 공화당의 다른 유권자들은 이제 너무 논란이 있고 논란만 많이 만들어내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질렸다, 지쳤다 하면서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는 끝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터커 칼슨은 일주일 동안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을 하더니 한 말이 우선 그 터커 칼슨이 누구냐 너무 다 알고 계시지만 가끔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터커 칼슨이 존 볼튼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마음에 들었다가 북한에 대해서 뭐 강경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고 이 존 볼튼이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절대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떼버리고요. 어디 다른 곳에 보냈어요. 어디였죠? 아시아 어디론가 보내버리고 터커 칼슨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 같거든요. 거의 몰랐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사람이 백인주의자적인 이런 성향의 방송을 많이 하고 이민자들을 너무 싫어하고 그랬지만 북한에 대해서 뭘 안다고 터커 칼슨을 데리고 가서 터커 칼슨의 자문을 받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이고 가까운 사람이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바이든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시안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인종 혐오 범죄의 피해자로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BTS를 백악관에 초대를 했었잖아요. 그때 터커 칼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이든이 BTS를 초대를 해서 백악관이 질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방송에서. 이 터커 칼슨이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제였던 것 같네요. 제가 어제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바이든의 법무부나 주정부 기관들이 다 바이든의 영향 지시 같은 것을 받아서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번에 압수수색과 연관해서 분명히 obviously 기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이에요. 이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시 카메라를 FBI가 들어가서 심었는 줄 어떻게 알아? 이제 이런 얘기가 쭉 퍼지는 거예요.
이미 심었을지도 모르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뭐 그런 것을 알겠느냐 하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자락 깔았거든요. 이 터커 칼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 팍스 앤 프렌즈와 인터뷰에서 스티브 두스라는 3명 진행자 가운데 이제 가장 연장자인 남자 진행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막 그 연방 수사국이 위협을 당하고 이건 좀 쿨다운 시켜야지 된다. 전직 대통령인 당신이 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 그럴 필요가 있어 하고는 계속 불은 붙였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도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참 잘한 거다. 냉정하자고 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그 트럼프가 옳다.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이 두 가지에 지금 이렇게 양쪽에서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로라 잉그램은 돌아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스티브 두르시도 좀 돌아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팍스가 아니라 지금 누구죠? 이 마이크 펜스 제가 하려고만 하면은 이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니까요. 손을 2초만 빨리 했어도 됐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Politics and Eggs 정치와 달걀 이제 이런 그 제목의 타이틀의 뉴햄프셔 대학에서 열린 말하자면 정치인들을 초대를 한 조찬 모임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겨룰 가능성이 있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입니다. 처음에 마하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사는 집을 FBI가 급습했을 때는 그 말만 많이 했어요. 이 뭐 투명해야지 된다. 뭘 밝혀야지 된다. 이런 전례 없는 조사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집을 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연방수사국이 정치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고 메리 갈란드 연방법무장관이 더 투명하게 이런 많은 것에 대해서 밝혀야지 된다고도 생각을 했다. 그러나 공화당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FBI 일반 법집행 요원을 공격하지 말아라. 그리고 FBI의 기금을 중단한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경찰 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Without attacking rank and file law enforcement personnel at the FBI. And these attacks on the FBI must stop. Must stop이라고 얘기하죠. Calls to defund the FBI are just as wrong as calls to defund the police. 네, 이 경찰국 기금을 중단해야지 된다. 경찰이 인종 편견에 따라서 어떠한 법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됐었던 것과 연방 수사국의 기금을 중단해야지 된다는 지금 공화당의 주장은 이건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틀린 것이다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강조하는 그런 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목소리보다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희생자다. 현 정권에 의해서 또 순교자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릅니다.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루디 줄리아니도 조지아주 선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지 되고 트럼프 재단의 전 CEO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변호사 에릭 허슈먼 연방 그 대배심 소환장 그 발부를 받았고요. 이분은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증언할 때는 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트럼프가 잘못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아주 그 보수적인 존 이스트먼 이 변호사에게 당신 아마 F자 써가면서 막 화나니까요. 당신 유능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거야. 꼭 필요할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잠시 뒤에 우리의 일상생활
뭐 집값도 그렇고 보청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한 1,500달러에서 4,500달러까지 된다는데 이런 분들께 큰 그 혜택이 되는 그런 뉴스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됐던 대로 어제 이제 그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요. 대통령이 이제 어떠한 그 법안에 서명을 하고 나면 어떤 땐 사람들 많이 모이고 어떤 땐 조금 적게 모이고 하는데 어제는 그다지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펜을 여러 개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 개로 써서 대통령이 그 펜을 하나하나씩 기념으로 나눠주죠. 어제는요, 딱 하나의 펜을 조 맨신 의원에게 이 안을 통과시켜 주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까지 찬성표를 민주당으로서 던지게 된 그렇게 했던 장면이 아주 그 인상적이었고요. 그게 이제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척 슈머 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등등이 그 일을 해서 이뤄낸 일이고 공화당은 한 사람도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게 한 그 법인세를 최소 법인세를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거두고 그리고 일반인들 말고요. 연소득이 40만 달러 정도 되는 사람은 감사받지 않는데 그 훨씬 많은 수입을 받으면서 이래저래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감사를 해서 또 그 자원을 조달을 해서 결국은 7천억 달러를 정부가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운데 4천억 달러가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이제 뭐 처방약 값이라든가 오바마 케어 보조라든가 이런 데에 쓴다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이 거기에 서명을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돈을 쓰려면 어디선가 돈을 가지고 와야지 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 증세 없는 감세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배신자 낙인 찍혀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뭔가 계속 뭔가 지원만 하고 돈이 나올 때는 없는데 쓰면 그거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돈을 만들어 내려면은 그리하여 연방 국세청에도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 직원을 늘려서 그 가운데서도 세금 안 내고 막 허구한 어떻게 피해 나가는가 하는 사람들도 딱 잡아내서 세금도 내게 해서 그런저런 돈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처리되지 않은 그 너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도 좀 좋게 하고 뭐 올드한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컴퓨터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새롭게 바꾸고 이러한 것들을 해라.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앞으로 6개월 안에 내주세요 하고 자넷 옐런 연방재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국세청에 오더 명령 내린 겁니다. 이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요. 그래서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새로운 국세청에 대한 이 투자 8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더 거둬서 국민이 필요한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데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다 그 세금 잘 내고 또 뭐 벌금까지 내고 세금 또 내고 또 내는데 최상위 계층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사의 목표는 타겟은 돈 못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무감사를 강화하는데 부자에 대한 세무감사를 강화해서 이 인플레이션 삭감법을 잘 돌아가도록 재원을 마련하자 하는 게 재무장관이 이제 시행령이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식품의약국은 처방전 없이 검진도 없이 오버 더 카운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수백만 명이 뭔가요? 그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하고 3천만 명이네요. 보청기를 결국은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더 싸고 쉽게 보청기를 살 수 있다. 시행이요.
먼 훗날이 아닙니다. 빠르면 10월부터 10월이래야 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서명하면서도 미국 가정에게 어떻게 되면은 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나 하는 저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3,000 정도는 절약한다고 하네요. 보청기를 사는데 싸게는 $1,500에서 비싸게는 $5,000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메디케어는 이 보청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조를 해주지 않고 또 일반 민간 그 보험 플랜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보청기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이 안 들어도 젊은 분 가운데서도.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요.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원 두 사람이 초당적으로 이 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척 그래슬리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과 가장 성향이 반대네요.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2017년도에 그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뭐 들어오고 할 그때 의약품 보청기법 해서 사인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사인은 했는데 이걸 시행을 하질 않은 거예요. 시행을 하지 않고 뭐 지지부진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인가요, 지금이? 갑자기 2021년인지 2022년인지 몰라졌어요. 2021년 7월 달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거 왜 잠자고 있는가. 보청기가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빨리 해라 하고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FBI가 하게 된 거고 처방전 또 뭐 여러 가지 그 검진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주정부마다 다 그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그 보청기 규정을 없애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한국 분들이 사실은 의료기 많이 만드시는데 의료 업계에 큰 손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보청기 업계에서 혁신이 일어난답니다. 지금까지는 몇몇 보청기 회사가 뭐 많은 것을 이끌어 갔는데 이러한 뭔가 그 시행령이라든가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FDA의 커미셔너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미국 보청기 산업에 새로운 힘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잘 듣기 힘든 난청 이런 미국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그 소통에도 문제가 되고 또 잘 들리지 않으면서도 너무 자주 다시 한번 말해줄래? 다시 한번 말해줄래? 하면 친구가 나를 너무 나약하게 보나 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된 채로 남아있고 이런 게 일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고 삶의 질이죠.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미국 산업에서 보청기 산업에서 또 미국이 워낙에 또 독창적이니까 뭔가 제조 딱딱딱딱 만드는 거 이건 잘 안 하고 못한다 하더라도 디자인하고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또 하나가 될 것이다. 엄청난 그런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되고 그다음에 뭐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다 하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집값은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남가주의 집값이 이제는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내려가는 조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신문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보시겠는데요. 오늘 새벽 5시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올린 기사인데 남가주 집값 7월 달에 6월 달에 비해서 1.3% 내려갔고 중간주택값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 뭐 부동산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서 만들어낸 기사거든요. 남가주의 주택의 그 가치가 이제 정점에 도달했고 여기서 또 7월 달에 6월 달에 비해서 1.3% 줄어들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줄어들 것이다. 7월 달에 중간 주택 값이 $74만 였답니다. 남가주의 6개 카운티 뭐 LA, 오렌지 카운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중간 주택 값은 사실은 뭐 매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3개월 연속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정점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셀러가 조금 이제 안다는 겁니다. 이자율도 오르고 해서 더 많이 가격을 부를까 하는 것에서 조금 가격을 내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1년 전보다는 거의 35%가 매출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중간 주택값은 봄에 사상 최고치보다 2만 달러, 뭐 2.6% 정도 줄어들었다는 건데 대강의 그림만 보시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집에 따라 다르고 집도 종류가 있잖아요. 뭐 개인주택이냐, 콘도미니엄이냐, 아니면 뭐 타운홈이냐에 따라서 그냥 흐름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뭐 위디어에 있는 리얼티 원 그룹, 뭐 또 뭐 시너지, 아니면 또 무슨 뭐 캘리포니아 그 뭐 주택 그 연합체의 수석 전문가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4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집을 싸게 살 수 있고 바이어의 마켓으로 사려는 사람 마켓으로 조금 변하고는 있는데 극단적으로 줄어들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코노미스트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지난번에 주택 붕괴처럼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기지도 뭐 지금 5%대지만 3% 정도로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이면 남가주 집값 오를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경기가 아마 부분적으로라도 침체가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값이 더 낮아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더 막 오를 것이라고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보면은 2023년도에 중간주택값이 한 7% 정도는 하락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아직까지는 셀러들이 여러 경로로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야. 이제 내려갈 거야 하는 것을 셀러가 또 어떤 그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미국이요. 이 얘기를 전해드려야지 되죠. 캘리포니아주는 뭐 절전하라고 하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네바다와 애리조나, 레이크 파웰, 레이크 미드가 사상 최저로 물이 지금 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 주정부와 내무부가 이것은 서로 연락을 해서 하는 일입니다. 물을 이만큼 줄여라. 그만큼 지금 전기가 됐던 수도가 됐던 자연재해, 인재와 전부 연관이 돼서 예전에 막 흥청망청 썼던 것들을 우리가 또 규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더워도 뭐 필요 없이 에어컨 틀어놓는 건 하지 마시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